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 문명의 대전환, 지난 시간에 이어 강의를 맡은 윤태성입니다. 균형은 치우치거나 기울지 않습니다. 조화는 서로 잘 어울리죠. 이 균형과 조화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기도 합니다. 창조적인 생각에도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충격적인 보고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요, 일산화 이수소 알려지지 않은 살인자라는 제목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제가 몇 가지 요점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과연 이 물질을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될까, 허용을 해도 될까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물질은 주로 우발적인 섭취를 통해 체내로 흡수됩니다. 매년 수천 명의 사망에 연루됩니다. 기체 형태의 경우에는 심각한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많은 금속의 부식을 촉진합니다. 산성비의 주요 성분이면서 말기 암 환자의 종양에서도 발견됩니다. 섭취로 인한 증상으로는 과도한 발한 및 배뇨가 나타납니다. 이 물질의 의존성이 큰 사람은 이 물질을 완전히 끊으면 확실히 죽습니다. 이 물질은 모든 강, 시내, 호수, 저수지에 존재합니다. 자, 과연 이 물질을 규제를 해야 할까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살인자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듯한 그런 무시무시한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죠. 사실 이 보고서는 1997년 중학교 3학년이었던 네이선 조나라는 학생이 이 보고서를 발견을 하고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우 50명에게 배포한 자료입니다. 이 학생들은 이제 화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화학에는 나름대로는 지식이 많은 학생들이었죠. 이 학생들은 보고서를 읽고 토론을 했지만 선생님에게 이 물질이 무엇인지는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네이선 조나는 이 보고서를 읽은 학우 50명에게 이 물질을 과연 규제를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요. 학생의 표본의 86%인 43명은 이 물질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질은 무엇이냐? 일산화 이수소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하나의 산소에 두 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된 물질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물입니다. 물. 즉 학생들은 물 사용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답을 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용을 물을 규제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물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조금 어려운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이게 마치 정말 살인자처럼 사람을 죽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물 사용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답을 하죠. 그래서 이처럼 과학자들이 증거를 제시해도 이를 믿지 않는 마음이 있고요. 또 그러한 과도한 정보로 인해서 위험이 과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그 경우를 아까 그 학생의 이름을 따서 조나리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생각에는 이제 균형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그 물 사용이라 하더라도 물을 어렵게 표현하면은 생각의 균형이 깨지니까 물 사용을 규제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사실은 그 편견에 가득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안건에 찬성하신다고 하면은 찬성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같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어떤 안건을 승인한다고 하면은 그 반대 생각인 거부하는 것도 생각을 같이 하시는 게 생각의 균형을 잡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세종대왕 시절에 18년 동안 최장수로 영의정을 지냈던 황희 대신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아. 그랬죠.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 대감님 그래도 더 잘못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 말도 맞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황희 정상은 왜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또 당신 말도 맞다고 말을 했을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은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죠. 내 입장에서 판단하면은 나는 항상 옳은 생각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항상 옳은 말만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생각은 이치에 맞고 다른 사람들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생각을 하고 때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나는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치에 맞는 제 생각을 다른 사람이 제 생각을 볼 때는 당신은 생각이 편견을 가지고 있네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생각에는 이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균형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을 잡고 생각의 그 밸런스를 맞추면 참 좋겠는데 그 균형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아침에 뉴스를 보더라도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뉴스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의 뉴스가 가장 먼저 나오죠. 제가 만약에 쇼핑을 하나 하면은 제가 샀던 물건과 비슷한 것만 계속해서 검색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인공지능이 저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람의 생각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현상을 필터 버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똑같은 뉴스만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똑같은 물건만 계속적으로 사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저는 관심 가는 뉴스만 보게 되고요. 또 관심 가는 뉴스를 보니까 인공지능은 또 제가 본 뉴스하고 비슷한 뉴스만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제 생각은 버블 속에 갇혀버리고요. 제 신념은 더 굳어집니다. 근데 신념이라고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사실은 균형을 잃어버린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필터 버블하고 비슷한 용어로 반향실 효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내 생각이 더 굳어지는 현상인데요. 이런 그 반향실 효과가 커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확증 편향이 강해지고요. 그리고 저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기가 싫습니다. 말하기도 싫죠.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저의 그 생각의 균형을 방해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제가 생각의 균형을 잡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그 필터 버블에 계속 쌓여 있으면서 생각을 특정한 방향으로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제가 세뇌가 되고 중독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SNS나 게임을 오래 하신다 그러면은
생각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조금 하는 건 좋지만 오래 하는 거는 내 몸과 마음에 좋지 않다.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을 멈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인터넷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은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오랫동안 시청하고 수도 없이 자주 이메일을 확인하고 살 게 없더라도 인터넷 쇼핑을 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나 스스로가 내가 과연 인공지능의 필터 버블에 빠지지 않았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그 중독에 빠지느냐? 누구나 빠질 수가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나 중독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도박에 빠지는 분도 계신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파킨슨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그 치료약을 먹을 때 그 치료약에 의해서 약물로 의해서 도파민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 의존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 약물에 의한 중독도 될 수가 있죠. 또 하나 요즘은 기업의 그 책임도 있는데요. 기업에서는 고객을 의도적으로 중독을 시키려고 합니다. 사람의 그 도파민을 상승시켜서 한번 잡은 고객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고객을 세뇌하고 중독시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중독 비즈니스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행동 중독에 빠지기 쉬울까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뉴욕 대학의 애덤 밀터 교수가 제안한 내용을 보면은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독에 빠지기 쉬운 요소인데요. 첫 번째가 행동하기 쉽고 매력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에 즉시 답장하면은 내가 일 처리가 빠르다라고 하는 만족감이 들죠. 이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중독이라고 보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랜덤하게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이 그 SNS에 글을 올릴 때 가끔 그 답장이 많이 늘을 때가 있고요. 좋아요가 늘 때가 있죠. 이런 것들도 일종의 보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단계적으로 수준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의식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계속 걸으니까 왠지 오늘은 체중이 조금 줄은 것 같다. 이렇게 느낀다고 하면은 조금 더 줄고 조금 더 주는 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다이어트의 강도를 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걸 걷는 거리를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처럼 단계적으로 수준을 조금씩 올라가면서 우리는 중독에 빠집니다. 그리고 게임처럼 서서히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메일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면 아무도 이메일을 수시로 보진 않을 텐데요.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보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게임은 서서히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화면이 바뀌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을 중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긴장감이 있고요. 또 같은 중독에 빠진 사람들끼리는 사회적으로 강하게 연결되는 그런 특징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기업들이 사람을 중독시키고요. 사람의 생각을 편협되게 만드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이런 걸 지휘를 하느냐? 인공지능이 지휘를 하는 거죠. 인공지능은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저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방해를 하기도 하죠. 인공지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하면은 데이터입니다. 개인정보, 개인 데이터죠.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검색을 하고 물건을 사고 하는 이런 일련의 작업에서는 다양한 데이터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은 인공지능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저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공지능이 저희 그 생각의 균형을 방해를 하면서 결국 이런 그 기능을 사용한 기업들은 고객인 저를 중독시켜서 한번 잡은 고객을 끝까지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중독시키면 그 사람은 거기에 어떻게 대항할까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그 대항 방법은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적 저항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잭 브럼이 제안한 건데요.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면은 더 하고 싶다고 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용어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저에게 야, 너 중독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더 하고 싶거든요. 담배 피우고 싶은데 피울 수 없다 그러면 더 피우고 싶고요. 제가 뉴스를 볼 때 옆에서 야, 그거 가짜 뉴스야 라고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진짜 뉴스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동 중독자는 자유로운 선택이 필요한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공지능의 유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우리는 다양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다양한 선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이시는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마트를 가셨다고 생각하시면요. 마트에 가서 보니까 술을 파는 코너에 가보니까 다양한 술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런 장면을 보시면서 이 장면에서 무엇이 보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른이라고 하면은 뭐 소주가 있구나, 맥주가 있구나, 뭐 위스키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초등학생 어린 자녀를 데리고 마트에 가셨다고 하면은 또 분명히 다른 식으로 말씀을 하실 겁니다. 만약에 또 여러분들이 몸이 지금 건강하지 않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술을 먹을 만한 건강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또 혹은 저는 술을 보면서 과거의 어느 한때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이런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 가지 생각에만 빠져 있고 주로 하는 생각만 하게 되는 겁니다. 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그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편견에 빠져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주머니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머니에서 지금부터 공을 꺼내겠습니다. 제 손과 주머니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냈습니다. 여기 공 보이시나요? 여기 공이 있는데 공이 이렇게 있네요. 네, 제가 지금 공을 들고 있는데 그 공은 미라클 싱킹 하시는 분들에게는 보이는 공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공입니다. 자, 이 공이 있는데 이 공을 제가 지금 어떻게 할 테니까 이 공이 어디로 갔는지를 잘 보시고 어디로 갔는지 방향을 알려주세요. 자, 공을 저렇게 들고 있다가 자, 잘 보세요. 제가 손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공은 어디로 갔을까요? 공은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 공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은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입니다. 공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서 똑바로 앉아서 화면을 보신 분들에게는 공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죠. 누워서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공은 옆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 중에서 제 머리 위에서 저를 아래로 내려본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그분이 볼 때는 공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물구나무를 서고 화면을 보셨다고 하면은 공은 위로 올라갔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등 뒤에 있었다고 하면은 공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실 겁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 공은 분명히 제가 손에 갖고 있던 공은 분명히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입장에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공이 이동한 방향은 다 제각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은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왜 모든 사람은 본인 입장에서는 이치에 맞는 말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똑바로 앉아 계신 분은 공은 아래로 떨어졌다고 말씀하신 게 맞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물구나무를 서고 제 모습을 보신 분들은 공은 하늘로 솟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입장이라고 하는 게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한 가지 입장에서는 옳은 말씀하셨지만 다른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 볼 때는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이 공의 교훈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나는 항상 이치에 맞는 말만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모든 사람이 볼 때 반드시 이치에 맞지는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런 그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입장이니까 내 입장에서는 어떻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건 이치에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는 내 생각의 편견을 없앨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 입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새로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무엇이 보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이 보이시나요? 여기 수술실 같죠? 병원의 수술실 같은데 수술대에는 하얀 시트가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 수술 기계가 많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볼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입장에 따라서 당연히 다른 게 보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사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많은 수술들이 떠오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내일이나 모레 해야 될 중요한 수술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기 기계를 개발하는 회사의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성능이 좋은 수술기계 측정 장비를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수술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그 수술실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상황을 보실 때 내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이 세상에는 똑같은 걸 보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생각이 나는 내 생각은 이치에 맞는 생각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나의 생각은 균형을 잡지 못한 편견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그 시중에 많이 나온 주제 중에 예를 들어서 노키즈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키즈존이라고 하는 거는 카페나 혹은 술집처럼 어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아이들이 있으면은 아이들이 뛰어놀기 때문에 뭐 위험할 수도 있고 시끄러울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이들에게 환경에 나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특정한 연령 이하의 어린이가 입장하는 것을 금지한 지역이죠. 여러분들은 노키즈존에 찬성이신가요? 반대이신가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입장인지에 따라서 노키즈존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찬성과 반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키즈존이라고 하는 문제에 찬성하는 이유 혹은 반대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과연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실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이유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를 이제 각각 여러분의 논리로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또 어떤 사건에는 원고와 피고라고 하는 게 있고요.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심정적으로 원고 편이 되든지 혹은 심정적으로 피해자 편을 들든지 하든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각이라는 관점에서는 이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각각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 입장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능력이야말로
우리 생각의 균형을 맞추는 굉장히 좋은 노력인데요. 저는 이걸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라고 해서 일구이연이라고 합니다. 일구이연을 하면서 생각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생각의 균형을 맞춘다고 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어느 한쪽에 맞추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는 저는 어느 한쪽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좋아한다는 것과 논리를 전개한다고 하는 것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일구이연만 하면 되느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한반도 문제에는 굉장히 당사자가 있죠. 한국도 있고요, 북한도 있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국가들이 여러 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제 이런 국가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독일, 인도 같은 나라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한반도 문제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한국 입장만 주장해서는 논리가 약하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 나라 입장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195원, 197원, 198원을 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저걸 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반도 문제를 생각할 때 한국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한국은 우리나라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을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설명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고요. 또 미국 입장, 일본 입장, 독일 입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나라 입장을 잘 모르고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193원, 195원, 197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면은 190원도 했으면 좋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능력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적어도 192원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제, 싫어하는 문제 혹은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찬성과 반대를 하시면서도 반대쪽 입장도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1구위원을 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제 먼저 주제를 선정하시는데 양쪽 의견 모두 일리가 있는 주제가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다고 하면은 먼저 찬성하는 주제를 먼저 전개를 하세요. 내가 평소에 주장하고 지지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의견은 조금 더 주장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하실 때 데이터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데이터의 근거를 바탕으로 저희 한 가지 주장을 전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게 만 3분이나 5분 정도 주장했다고 하면은 그 한 번 주장이 끝난 다음에 이번에는 정반대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3분이고 5분이고 똑같이 하시는 거고요. 또 데이터를 근거로 사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그 생각의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1구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는 거의 상식적으로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고객의 클레임이 있다고 하면은 현재 고객의 클레임도 중요하지만 과거 고객의 클레임도 중요할 거고요. 또 미래 고객의 클레임도 중요할 거거든요. 이제 이렇다고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1구위원이 아니라 1구위원, 193원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이 결국은 또 사업이 더 잘하는, 사업이 잘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분법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2분법을 많이 활용을 하시죠.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나온 대사인데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저렇게 질문할 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둘 중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2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데 이런 그 2분법은 사실은 굉장히 나쁩니다. 그 생각의 그 폭을 좁히는 거고요.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정도로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생각의 2분법은 굉장히 나쁜데 2분법을 두 개 사용한 4분법은 또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서 어느 분이 자동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고 해봅시다.
자동차를 살까 말까. 그러면 산다, 안 산다. 둘 중 하나겠죠. 그럼 살까 말까 이분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걸 기계적으로 사분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먼저 자동차를 살까 말까라고 해서 산다, 안 산다가 이분법이 있으면 이 이분법을 약간 어긋나게 사분법으로 배치를 합니다. 사분법으로 배치를 하고 나면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관점은 자동차를 살까 말까라는 관점이 이미 정해진 거죠. 근데 또 한쪽의 관점이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사분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두 번째 관점이 필요한데 두 번째 관점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관점을 뭘로 가져갈까라고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다가 자동차를 빌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의 관점은 자동차 구입이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자동차 렌탈이 되겠죠. 그럼 두 가지 관점에서 찬성과 반대를 생각하시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분법이 사분법으로 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는 것도 찬성하고 빌리는 것도 찬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 자동차를 큰 차를 구입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차를 빌려서 타면 되겠다. 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를 사지도 않고 빌리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다니고 가까우면 걸어 다니겠다 하는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를 살까 말까라고 하는 이분법조차도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은 사분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법은 굉장히 나쁘지만 사분법은 사실상 사용한 데가 많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나 기업에서도 사분법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이 경우에 이제 어려운 게 뭐냐고 하면은 두 번째 관점 어떻게 가져갈까라고 하는 건데요. 두 번째 관점은 이론적으로는 무한대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관점을 많이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분법은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은 다른 기업과 협력을 하느냐 경쟁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사실은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쟁과 협력을 구분하는 관점을 두 가지로 나눌 때 한 가지 관점은 같은 업종이냐라고 구분을 하시고요. 두 번째 관점은 다른 업종이냐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업종 기업과는 경쟁을 하지만 다른 업종 기업과는 협력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외계 지원군 전략이다 했는데 어떤 거냐? 같은 업종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다른 업종과 협력을 해서 우리 업종에서 제가 승리자가 되겠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전략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같은 업종 기업과도 경쟁하고 다른 업종 기업과도 경쟁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이 경쟁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힘은 들겠지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 기업이 얻어갈 과실은 크겠죠. 그리고 같은 업종 기업과도 협력하고 다른 업종 기업과도 협력하는 이름하여 비빔밥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업종과는 협력하지만 다른 업종 기업과는 경쟁을 하면서 진입장벽을 올리는 그런 전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분법은 굉장히 나쁜 생각의 방식이지만 사분법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전략 책정 수법 중의 한 가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을 때, 생각을 나타낼 때, 생각을 글로만 쓰는 게 아니고요. 그림으로 그리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글로 쓰면은 제 생각을 글로 다 표현하기가 일단 어렵죠. 여러분이 아무리 간단한 생각을 한다 하시더라도 그 간단한 생각을 글로 다 표현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시면은 그림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많은 걸 함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화면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30살 된 투자가 제프 베이조스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2개 있고 화살표가 여러 개가 있죠. 이 화살표가 뭐냐? 이 베이조스가
본인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을 생각하면서 사업 모델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결국 이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베이조스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을 창업을 했고요. 아마존의 사업 모델의 핵심을 나타내는 것은 이 그림으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 그림을 보면서 선순환 사이클이다, 두 개의 사이클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터넷 기업에서 그 고객을 모을 때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아마 당황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모든 기능이 다 공짜였죠. 근데 그러면은 인터넷 기업은 왜 공짜로 줬을까? 그 사업의 본질을 나타낸 그림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 유명한 겁니다. 처음에 고객을 많이 모을 때 공짜로 해서 고객을 모읍니다. 그럼 고객들은 공짜니까 이거 좋구나 하고 막 모여들겠죠. 그럼 고객이 많이 모여들다 보면은 그 고객에게 상품을 팔고 싶은 판매자가 또 많이 모일 겁니다. 그럼 상품을 많이 파는 판매자가 많이 모이다 보면은 또 고객이 많이 모이겠죠. 그러면은 고객도 많이 모이고 판매자도 많이 모이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판매자가 많이 있다 보면은 판매자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겠죠. 경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격 인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이렇게 판매자가 많이 모인 곳에 가격이 떨어지다 보면은 고객들이 싼 가격 때문에 좋아서 구매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은 고객이 구매를 많이 하면은 판매자는 더 많은 상품을 더 싸게 팔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베이조스가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에는 사실은 그런 사업 모델은 없었을 시대입니다. 그런데 베이조스가 이런 그 그림을 먼저 그리고 인터넷 비즈니스의 본질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선구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후세 경영학자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무릎을 치면서 이것이야말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 그림을 30살 먹은 아직 사업을 해보지 않은 투자가 베이조스가 이렇게 냅킨에 이제 그림으로 그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생각의 조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어떤 주제가 있을 때 생각을 빠짐없이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질문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빅 퀘스천이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해요. 뭐 만물 인원이 가능하냐, 생명이란 무엇이냐, 우주는 끝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빅 퀘스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본적이고 소박한 질문이 가장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의 강연에 갔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분이 강연을 쭉 하셨어요. 강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랬거든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에게 물리학 질문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더군다나 강연한 분이 깜짝 놀랄 정도로 훌륭한 질문을 하겠다고 생각하면은 영영 질문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질문이 좋으냐? 이런 게 좋습니다. 당신의 연구 성과는 어디에 쓰입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고시바 마사로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우주 중성미자 검출에 관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고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회가 끝나고 나서 사회자 질문을 받았거든요.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이 노벨상 받으신 분이 듣고요.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저 질문에는 어떤 답이 가능할까? 근데 결국은 이렇게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저거였습니다. 당신의 연구 성과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그러니까 물리학자도 좋은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받았지만 본인의 연구 성과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본인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처럼
내 생각이 과연 조화로운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질문할 때는 가장 기본적이고 소박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질문이 있긴 해요. 좀 약간 까다로운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물이 안 나오는 수도꼭지는 몇 개나 있을까? 몇 개나 있을까요? 전 세계에 깨진 유리창은 몇 개나 있을까? 이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참 답을 알기가 어렵죠. 답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답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을 페르미 추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대답들을 얻기 위해서 일부 기업에서는 그 사원 채용할 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답을 알기 위해서 하는 질문은 아니고요. 그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 나가는지, 생각이 빠진 건 없는지, 이제 그런 그 생각하는 과정을 보기 위한 질문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생각이 빠졌는지 충분한지 알기 위해서 제가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요즘은 인공지능하고 사람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맛집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맛집하고 단어를 넣고 검색을 하는데 여기 인공지능이 조금 더 발전하면은 개인 맞춤형 질의응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묻습니다. 맛집 아는 거 있어?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그러죠. 맛집은 왜? 그러면 사람이 그럽니다. 이번 주말에 그 아무개랑 점심 먹으러 가려고. 그러면 인공지능이 묻습니다. 친구 몇 명이나 오는데? 그럼 사람이 그러죠. 5명. 그럼 이처럼 인공지능하고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은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은 사람이 맛집하고 검색을 하면은 맛집 리스트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맛집 하고 나면은 인공지능이 그래요. 내가 보니까 오늘 너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좀 지친 것 같아. 그럼 사람이 맞아 좀 지치긴 했어. 대답을 하면 인공지능이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은 매운 음식 하는 데를 추천해 줄게. 라고 해서 마치 사람과 인공지능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듯한 과정을 거치면서 검색을 하게 되고 답을 찾아갈 겁니다. 사실은 그 페르미 추정이라든지 어려운 질문도 있지만 정말 핵심적인 질문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창업을 하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다른 것은 질문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요거 하나는 꼭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왜 창업을 하려고 하느냐? 나는 얼마나 내 사업을 하고 싶으냐? 가족은 내 사업에 찬성하느냐? 그리고 내 사업은 세상을 좋게 만드느냐? 그리고 내 사업의 명분은 무엇이냐? 만약에 이런 그 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답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창업할 최소한의 준비가 되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왜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기 어렵다라고 할 때는 창업은 아직 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 생각이 조화로운지 조화롭지 않은지를 알기 위한 가장 쉬운 질문 방법은 OWEH인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얼마에 이렇게 7가지를 질문하시면은 비교적 빠지지 않고 질문하고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질문이 생각의 조화를 이루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질문에는 다른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궁금해서 묻는 게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요? 라고 묻는 것은 궁금해서 물어볼 거고요. 동기를 주려고 묻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성공하면은 어떤 선물을 주실래요? 하는 거는 동기부여가 될 거고요. 또 칭찬도 있습니다. 질문에. 야, 이런 생각 어떻게 했어? 하는 건 칭찬인 거고요. 정말 기발한데요? 하는 거는 상대방을 추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질문에는 제 생각의 조화를 이루는 목적도 있지만 동의하기 위해서 시간을 메꾸려고 상대방 격려하려고 상대방 비난하려고 하는 이처럼 여러 가지 목적이 질문에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프레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생각의 줄기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생각이 성장하려면은 생각의 큰 줄기에서 작은 줄기로 뻗어나가는 그런 생각의 확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생각의 줄기를 잡는 가장 쉬운 방법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의 입구가 될 수도 있고 출구가 될 수 있어요. 입구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생각을 할 때 프레임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생각의 출구는 뭐냐? 내 생각이 다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나면은 그 생각을 프레임에 맞춰서 정리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장점, 단점, 기회, 위협의 4가지 요소로 구분해서 현재 처한 상황을 분석하는 방식이고요. 많은 조직에서 사용하는 그런 프레임이죠. 그런데 만약에 어느 조직에 사원이 10,000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10,000명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냐 단점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답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쟁 상대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원이 10,000명이라는 사실이 강점도 되고 약점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에서 보유한 설비 그런 것들도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아직 정의되지 않았을 때는 보통 사용하지 않고요. 문제가 정의가 되고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을 때 스와트 분석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되는 것처럼 많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2009년도에 그 골프 왕조라고 하는 타이거 우즈가 큰 스캔들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런 그 스캔들을 프레임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궁리를 하고요. 그리고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생활을 하는 충실도를 건강, 관계, 욕망의 곱셈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런 그 스캔들을 해석을 할 때 3가지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프레임을 정하면 이런 프레임은 또 새로운 의미로도 확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후를 어떻게 대비할까라고 했을 때 노후 대비 지수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의 곱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체력은 제 손으로 밥을 먹는 거고 경제력은 제 돈으로 생활하는 거죠. 이 곱셈이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전체적으로는 수준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에 일상생활에서도 프레임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고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런 그 프레임을 자율기술이라고 하는 미래기술을 예측한 데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율기술 지수라고 하는 것을 인식과 판단과 행동의 곱셈으로 나타내면은 인식을 사람이 하느냐 인공지능이 하느냐 혹은 판단을 인공지능이 하느냐 사람이 하느냐 구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행동을 기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느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인식은 인공지능이 하고 판단도 인공지능이 하고요. 행동은 하드웨어가 한다. 그러면은 자율기술 지수는 1.0이 되어서 저 때는 완전한 자율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저런 그 시대까지 가려면은 얼마나 많은 기간을 거쳐야 될까? 어떤 기술이 개발되어야 될까라고 유추하는 것을 기술 로드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혹은 과학기술 미래예측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생각이 빠짐없이 조화를 이루었는지를 보려고 하면은 매트릭스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매트릭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시간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어느 요일 날
몇 교시에는 무슨 수업을 하는지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면은 그 생각하신 것을 매트릭스로 정리를 하시면은 빠진 내용이 있는지 중복된 내용이 있는지를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매트릭스를 하실 때 보통 이제 분류를 하시게 되는데 분류에는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있습니다. 어떤 분류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분류는 위의 분류에 분류되지 않는 분류가 됩니다. 즉 생각을 정확하게 깔끔하게 빠짐없이 분류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무엇인가 분류되지 않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진 생각을 매트릭스로 정리를 해보시면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조화롭게 되어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직업 선택할 때 좋아하는 일을 할까 잘하는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할 수도 있겠고 뭐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저 내용을 매트릭스로 그려보면은 빠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감정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 어떤 해보신 업무 같으면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지만 처음 하는 일이라면은 안 해봤으니까 내가 좋아할지 싫어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4분법을 해서 좋다 싫다 잘한다 못한다고 해서 나누면은 다 될 것 같았는데 막상 매트릭스를 그려보면은 빠져 있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생각에는 반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전신 사진을 찍습니다. 지금 5년째가 됐는데 확인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세가 똑바른지를 보고요. 두 번째는 얼굴이 웃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세가 똑바르고 웃는 얼굴이 제 마음에 들면은 비로소 하루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물론 처음에 시작은 인상을 좋게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겁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근데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새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하시고요. 그림으로 그리시고 그리고 생각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십시오. 이런 생각법을 의식을 하시면서 하루하루 여러분 생각을 표현하시고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생각하는 방식은 습관이 되시고요. 습관은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까지 윤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